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65회 방송 마지막 시간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자, 저희가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나던 과객이 날이 저물어 쉴 예. 곳이 없으시다며. 그렇죠. 예,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자, 없느냐? 박 박사님. 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라고. 아유, 선비께서 또 이렇게 행차를 해주셨는데, 자, 반박자 빠른 연애 박사 박 박사님.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추적이 불가능한 닉네임을 굳이 만들어서 오셨는데 저번 시간에도 추적되면 안 말씀드렸지만, 됩니다.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정체는 절대 비밀이고요. 네. 절대 비밀인데 지나가다가 정말 말 그대로 지나가다가 전화를 받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여기가 잔다리로잖아요. 네. 또 망원동에서 랩을 하고 있다길래 마침 근처에 일을 보시고 계시다가 마침 근처에서 랩을 하고 계시다가 아, 근본 없다 정말. 스튜디오에 끌려오셨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중국에서 돌아온 김정희 10년 가까이 명성을 떨치게 되죠.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면서 서화 실력은 그런데 단지 명성만 가져다 주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김홍도나 이런 사람들 뭐 사극에 나오고 하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뭔가 실력은 최고인데 저것보다 더 대우받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뭔가 중인이라서, 조선이 애헴하는 양반의 나라라서 이렇게 잘 행복도가 낮았다라는 식으로 많이 우리가 클리셰를 갖고 있죠. 장승업? 장승업도 그렇고요. 예. 아, 자, 조선시대 최고 화가는 누구냐? 뭐 장승업 아니면 김홍도죠. 장승업 처음 들었을 때 나 그거 진짜 사람 이름 아니고 그 진짜 진지한 그거 아니고 누가 농담인 줄 알았었다. 그거 제작했을 때. 왜요? 이름이 이상해서? 이름이 장승업. 업이 맞나? 아, 이거 장승다운인가요? 난 진짜 그런 누가 이런 아저씨 개그를 한 거야 이랬다고. 그래서 왜냐면 그게 뭐 화가 그거라며. 그래서 뭔가 장승을 그리는 사람이 잡. 장승을 업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이건 뭐. 설마 그런 거인데 그거 아닌 거야. 아니야. 그래서 누가 이런 아저씨 개그 쳤나 했는데 나 혼자 아저씨. 어떻게 근본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남이 치지 않은 아저씨 개그를 상상해서 야단치고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자, 김홍도 조선시대 최고 화가라고 쳐주죠. 네. 어쨌든 인정받습니다. 드라마 바람의 화원이나 미인도에 등장하는 이 양반의 삶의 수준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죠. 뭘로? 작품값으로.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한양 도성내 기와집이 고급 단독주택, 그러나 조그만 단독주택. 네. 1억에서 2억 사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1량을 1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한 양? 1량을 50만 원, 70만 원으로 계산하는 쪽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2, 3만 원이었다. 혹은 뭐 세계일보에서는 7만 원으로 계산했던데 이게 시대에 따라 달라요. 이제 당백전, 당이전 따위가 마구찍혀 나오기 전에는 좀 달라요. 이때는 이제 화폐 가치가 문란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이었던 시세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제가 안정되고 통화가 건전했다, 난세가 아니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라고 보는 편이 가장 온당하다. 그래서 우리 사극에서 보면 막걸리 먹고 주모 잘 먹었어 하면서 엽전 꾸러미를 탕 던지고 가잖아. 이게 이제 연출상의 그 돈 임팩트를 냈소 위해서. 하는. 네, 그렇죠. 보기에 그림이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예, 국밥에 막걸리를 먹어도 잘 먹었어 엽전 한 꾸러미. 왕을 암살해라. 이것이 보수는 이것이다. 엽전 한 꾸러미. 국밥 한 그릇하고 예. 왕을 암살하고 다 엽전 한 꾸러미야. 자, 그런데 그만큼 그러면 엽전 한 꾸러미가 보통 한 20립이 들어가나요?
20립, 30립? 뭐 마다 다르지 않아요? 마다 다르겠는데 30립이라고 하면 3천만 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극에서 가서 먹을 만큼의 가장 그 조선 당대 최고의 막걸리와 국밥을 만든 집이 아니었을까요? 아, 맛집. 맛집 최고 맛집. 주소가 먹는. 네. 야, 그럼 셰프가 나와서 인사도 그럼요. 하고. 네. 주모지만 셰프. 주모 엄지 손가락 살짝 들어가. 그렇죠. 안 먹고 말겠습니다. 자, 김홍도 얘기해보죠. 어느 날 분재를 취급하는 상인이 기가 막힌 매화 분재를 들여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김홍도한테 팔러 온 거죠. 보여주려고. 가격이 무려 150량,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당시 조선에서는 그 분재, 매화 분재가 사치품이었고요. 고급품이었고 선비들이 좋아했습니다. 왜 태계 위황 선생도 분재, 자기가 좋아하는 분재를 평생 가꾸면서 아,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유언이 그거였죠. 유언이 저 매화 물 줘라. 예, 그렇죠. 그 평소에 매형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그랬어. 형으로 모셨어. 매제도 아니고 매형이야. 근데 아마 태계 이황 정도 되는 사람이 매형으로 모실 정도의 매화면 대단한 사치품이었을 거예요. 이 1억 5천만 원짜리 이 김홍도 없어요. 이 돈이 끙끙 앓았는데 혹시나 팔려나갔는지 궁금한 거야 또. 돈은 없는데. 그래서 다시 상인을 찾아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가격이 200량으로 올랐대. 그새 50량이. 이건 뭐. 근데 김홍도가 따지니까 지금은 꽃이 그때보다 더 풍성하게 며칠 만에 피지 않았냐. 아, 근데 이게 지금 김홍도가 돈이 없는데 이 매화를 사고 싶어서 이랬다라는. 사고 싶어서 이랬던 가지고 거죠. 싶어서. 야, 마음에 안달복달하니까. 플란다스 얘기인데. 네로가 그 그림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우유 배달 열심히.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니까 또 사실 맞죠?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김홍도는 홧김 반, 이 가지고 싶은 마음 반으로 유명한 부잣집, 대갓집을 찾아가요. 모양이 빠진 거지. 의뢰를 받고 그려줘야 되는데 그치, 내가 가서. 먼저 간 거야.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300량을 달라. 300량. 그러니까 3억 원이죠. 부자가 생각하기에 김홍도가 눈앞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주면 위작의 위험이 없죠. 그리고 당대 최고 화가인데 300량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케이를 불러요. 투자 가치가 있다. 부자들의 세계란 참. 아니 이게 그 요즘으로 치면은 그거잖아요. 전지현이랑 영화 찍고 싶어서 투자자한테 찾아가서 이거 괜찮은 거지. 김홍준호가 와서 전지현이랑 찍겠다는데 오케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 장사죠. 김홍도는 그 자리에서 그림을 한 폭 그려줍니다. 길어봐야 한 2시간 걸렸겠죠? 요즘 돈으로 3억 원을 땡기죠. 바로. 예, 이걸로 매화를 사니까 이제 남은 돈이 100량이 남죠. 네. 100량 중에 80량을 파티 비용으로 쓰는데요. 그 매화 감상연, 매화를 샀으니까 내가 매화를 샀으니까 이 매화 자랑해야죠. 구경하러 와라라고 해서 좀 잘 나간다 싶은 도성에 이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명사들, 예술가들 초청해서 이 우리 돈 80량 그러니까 8천만 원을 음주 감으로 다 써요. 기생도 부르고 그랬겠지. 여기 술과 여자와 매화가 있어. 그런 거죠. 보러 오시오. 그리고 DJ 남은 그리고 남은 돈을 살림에 보탰었다. 야 임마. 야 임마. 여기서 이제 동양서화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 글씨와 그림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아주 싸거나 아주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더 그런데요. 서양화하고 비교해보면 서양화는 작품 하나에 최소 수개월도 걸리고 막 이러죠. 네. 그리고 조각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그냥 작업을 하는데 동양화는 사군자나 산수화 이런 거 보면 다 거기서 솔직히 직접 보고 그리나요? 모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해내서 사는 그렇죠. 이쯤에 산이 있고 사실은 찍어내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키치죠. 키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키치가 아닌 진짜 미술품은 오히려 가치가 급상승해서 외려 고가품이 돼요. 이 레벨이 되면 미술가는 꿀을 빨게 됩니다. 솔직히 난초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걸려. 작품 하나 완성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현대 미술의 얘기하는 그렇죠. 판화로 수십 개 찍어내고 맞습니다. 김홍도가 그게 됐던 거죠. 칼로 그냥 캔버스 쭉 그은 다음에 그렇죠.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 대해 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실력이 될 때까지 매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획 하나에도 내공이 그대로 이건 그 뻥을 못 쳐. 노가다로 이 땜빵을 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미술이기 때문에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40년, 5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최근엔 노가다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야? 베르세르크 만화가 같은 분 예. 마치 실력이 없어서 밤을 새서 그냥 몸으로 때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아니 그분은 장르가 다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여기 한 서화에서도 나무 하나 그릴 때 일일이 그걸 세필로 묘사하는 그러면 진경산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로 가서 이게 보고 그리는 거. 그거 요즘으로 사생이지 사생화. 네.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중에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분들 그럼 이 김정희 이분이 또 독설로 재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야.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산수화나 이제 글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필이지라고 하잖아요. 네, 한 번에 촥 하는 거. 예, 보통은 그거를 원래 그런 걸 가치를 높게 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워낙 모르다 보니 이게 이게. 그 동양화 안에도 장르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세밀화 당연히 있죠. 이런 세밀화는 이제 뭐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들 안 쳐주죠. 일필휘지는 어디서 주로 나온 거냐면 랩으로 치면 즉석 랩 있잖아요. 네. 랩 배틀 할 때 그 프리스타일 그거거든. 갑자기 식구를 생각 안 하고 한 번에 확 쏘는데 죽여주는 거야. 에임마일에서 에미넴이 그렇죠. 이놈 사립학교 다녔다. 요 얘기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조선시대에 성공한 직업적인 서화 예술가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왜냐?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고 이제 뭐 양반의 나라 조선에서 그림 잘 그려봐야 뭐 인정도 못 받고 뭐 그런 그 중인 계급의 이미지는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고답적인 클리셰예요. 엽전 한 다발 같은 거 그런 거죠. 예. 자 이제 추사 김정희 얘기. 추사 김정희 24살에 중국 다녀와서 이제 인생의 리즈 시절을 맞게 됐다고 했죠.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이 명성은 추사가 평생 부유하게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래 돈도 많은데. 원래 돈 많은 버는 돈도 한데, 많아. 그러니까 당대 최고 수준의 서화가다라고 하는 사람의 분놀림이라는 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예요. 한창 잘 나갈 때 페리스 힐튼 같다. 돈이 돈을 버는. 네, 이미 돈도 많은데 내가 또 돈을 버는. 돈으로 훈련된 네, 기술로.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완원 선생, 중국 최고의 학자가 자기가 또 이제 신간 서적을 출간하는데 아예 추사 김정희에게 헌정하면서 출간해요. 이 책을 너에게 바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힙하잖아. 바다 건너서 양국의 지식인이자 겸 예술가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과 조선에 좀 급떨어지는 지식인들 있지. 이런 사람들이 부들부들하는 거지. 열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열폭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갖고. 그래서 나 궁금해졌어요. 나 오히려 김정희 얘기보다 김정희 주변에서 그 열폭하는 그 요즘으로 치면 열폭하는 그 게시물 스레드 있잖아. 악플러들이지. 악플러 그거 흔적을 좀 찾아보고 싶어. 아니 뭐 뻔한 뒤에서 온갖 소문을 제 실은 뭐 한다 무슨 사이다 뭐 이런 음해들 이제. 옛날에도 그 왜 선비들의 책을 빌려봤잖아요. 근데 그 뒤에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 댓글 다는 것처럼 글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한문으로 써서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욕 써놓고 왜 제 인성이 안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잣집에 있지 않았을까. 아나무인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조선에서도 이제 그 도서대여점을 하는데 뒷내용이 궁금할 때 책을 상권 학원으로 딱 끊었단 말이야. 똑같네 지금이랑. 네, 지금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시 돈 내고 빌리러 가야 뒷내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한글 소설 같은 거 거기에 굳이 댓글을 달았다고. 스포 절름발이가 보니까 이거 제보나 그런 거 써놓는데 그런 거 써놓는 게 아니라 제본 이따위로 한 여기서 끄는 이 책 장사 책방 주인 저주받아라. 돈에만 눈 이러면서 이 시기에 추사 김정희는 또 전국을 돌면서 비문을 연구했습니다. 금석이라고 하는 건 조선에도 있으니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 이제 신라 진흥관 순수비를 고증한 거죠. 1부에 얘기했었던 2부에 얘기했었던 이전까지 이 비석은 고려태조 왕건 혹은 무학대사의 비로 알려져 있었어요. 대체로는 무학대사의 비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2년 동안 방문을 해가지고 신라 진흥관 순수비라는 사실을 고증했어요. 고증해서 이 고증했던 과정, 조사 과정, 결론 나는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이걸 또 그 논문을 내 가지고 또 이제 뿌려요. 읽어보렴 얘들아 하고 또 이제 뿌리는데 뭐 진짜 이게 뭐 진짜 부들부들한 거지. 사람이 너무 잘났잖아. 그러게. 그랬는데 이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 조선 태조 이성계의 국사잖아요. 멘토고 이 무학대사를 요승이라고 불러요. 추사가 왜냐하면 가짜다 이거지. 자기는 닉네임이 자기가 지은 거긴 하지만 자기는 닉네임이 붓단데 천축 고선생인데 자기가 다 아는데 불교는 무학은 사자야. 밑에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서 요승이라고 부르고 다닌다. 진짜 어그로꾼이죠. 그러니까 너무 스탄데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한 해에 아내의 뒤통수를 칩니다. 지금 추사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기생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능력도 출중한 사내가 굉장한 미모를 가지셨대요. 예, 미남이에요. 이 미술가 겸 학자 생활을 한다고 나도 열폭하는데 부들. 서울의 저택 이게 월성궁이죠. 월성궁에서 이제 지냈는데 이때 초생이라고 하는 한양 기생 유명했던 한양 기생하고 정분이 나요. 정분이 나는데 이제 문제는 월성궁이 스타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목이 많아요. 그리고
그 월성궁이 대대로 가문에서 물려받은 대저택이다 보니까 부인인 이씨 사람들도 와 있어요. 부인은 이제 본가에 있고 본가에 서울에 있지만, 자기 혼자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목이 많으니까 아무리 기로가 좋아도 거기서 살림살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짜요. 어떻게 짜냐면 초생이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하고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성형외과 스캔들. 이 뭔가 스토리가 월성궁 스캔들인가요 이거? 남장을 하고 월성궁에 진입하는데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차리죠. 들어놨는데 안 나가. 들어왔는데 안 나가. 남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사라졌어. 그리고 산입 산출이 안 맞아 지금.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네. 그 유명한 기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기생은 또 사라졌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다음 해에 바로 친아들을 두 사람 사이에서 낳게 됩니다. 이 사람이 추사 김정희가 그렇게 아꼈던 김상우라고 하는 서자죠. 서자를 낳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아까 맨 처음에 필동님이 우리 집 칸 설명해 줬잖아. 네. 그걸 듣고 이해했어. 그죠.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저 구석 어느 방에 그냥 방이 아니라 구석 그러니까 구석 한 채에다가 넣으면 몇 명만 이렇게 해서 거기를 보필하면 되니까. 레미안 큰 단지 하나에 저 구석동에는 자기 둘째 부인 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 있어요. 아파트를. 그렇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불륜담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저기 보면은 아파트에 옛날에 기가 막혀 그거에 자기 그 바람피는 여자를 집을 얻어주고 애인을 얻어주고 얻었는데 그게 같은 단지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집이 건축물이 몇십 채 단위가 넘어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벽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안에 내벽이 있어요. 거기 오고 가는 사람도 많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셀럽집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게 방금 그 얘기 잠깐 하면은 그래가지고 자기 둘째 그러니까 바람핀 여자가 애까지 낳고 거기서 사는 거지. 그 애가 자기 애랑 학교 동기야. 웬일이야.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비슷한 스토리로 그 저기 김혜 씨가 미래전에 했던 그 아내 뭐였지? 유혹? 아니야. 아닙니다. 왜 그런 것처럼 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마다 운동을 간다고 운동 갔다 온다. 그 운동 가는 줄 알았는데 살은 안 빠지나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니 다른 얘기야. 또 비슷한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근처에 애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자격. 아내의 자격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진짜로. 바로 앞집에 사는 누구 엄마 했는데 그게 자기 남편이랑. 공유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방금 그 집안 사이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방금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 생각하면 조그맣잖아요. 왜 남장 여자가 들어왔다가 없었다가 여자가 됐는데 살림을 차렸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한 칸이 한 채라니까. 내 인연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기 어딘가 사랑채 뭐 잘 멀어서 가지도 않는 어디 행랑채 넘어 또 별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한옥은 구조 자체가 2층, 3층이 잘 없다 보니까 단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집이 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점점 이제 옆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단지가 되죠. 애갓집은 컴플렉스가 되는 가능하죠. 자, 어쨌든 서자가 나왔어요. 아내는 기분이 몹시 나빴겠죠. 그 사이에는 또 아들이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아내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편지냐면 이때가 이제 경상감사로 대구감사라고도 하죠. 자기 친아버지가 가 있었어. 자기 친아버지를 보필한다는 핑계로 경상도 가서 이제 유람을 하고 있을 텐데 무슨 보필을 합니까? 보필은 하인이 하죠. 놀러 가는 거지 뭐. 이때 아내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뻔뻔하게 편지를 보내요. 지난번 한글 편지입니다. 지난번 길을 가던 도중에 보낸 편지는 보셨는지요? 그 사이에 인편이 있었는데도 편지를 보내지 않으니 부끄러워 아니한 것이옵니까? 나는 마음이 심히 섭섭하옵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생각하며 지냈사오니 계속 편안히 지내시고 대체로 별일 없고 숙식과 범절을 착실히 하옵소서. 한결같이 생각하며 지냈다는 게 마음 한켠은 불편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선생이 아내에게 본부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서자를 낳고. 나 반대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첫반하장에 참예.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 이게. 그 대신 이 편지가 그 극존칭을 쓰고 있죠. 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래도 역시 그 맞았어 우리 생각이. 우리 사고관념은 조선 남자는 왠지 여자를 막대할 것 같고. 근데 조선 남자 팩이 있어 역시. 바람 피고 그냥 적반하장으로 그냥 편지 쓰고 막. 이게 극존칭으로 쓰니까 더 야지 놓는 것 같은데. 매기는 것 같은데. 더 매기는 것 같은데. 자기가 섭섭했대. 내 말이. 아니 답장을 왜 안 보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 기분이 나쁘니까 답장을 안 보냈겠지. 야, 내가 밖에서 저기 축첩 좀 하고 애를 놓고 왔기로서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그 섭섭함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추사 김정희 재밌는 게 부인이랑 같이 있을 때 있죠.
같이 있을 때는 금슬이 좋았대요. 되게 좋았대요. 아니 보통 바람둥이들이 보통 보면 그때 충실하죠. 네, 그렇죠. 그 순간에 내 눈 앞에서는 입안이 혀처럼 굴어요. 남의 혀가 돼서 문제지. 남의 혀도 돼서 문제죠. 이제 범절을 착실하옵소서라는 말이 좀 너무했지. 예의 범절을 착실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범절은 일상생활의 맺고 끊음에 더 가깝긴 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도 챙기시라 이런 뜻인데 이제 추사 김정희 팬이신 그 교수님들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이 추사의 한글 편지에 그렇게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 우리 지금 감동 전혀 안 받고 내 말이 아니 나 다른 의미로 감동받았어요. 다른 의미로 감동이에요. 이분들의 감동 포인트는 이분 봐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서예가이자 지식인데 아내한테 이 부드럽게 존칭을 쓰면서 이 살뜰하게 챙기는 이 섬세한 마음을 그러니까 섬세하다 배려 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클리셰에 매몰된 해석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제 얘기했던 그 6글자 작품도 해석과 전혀 다르잖아요. 내용이. 좋게 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안 보는 그럼 거죠. 그 좋다는 게 대체 뭐야? 굉장히 고루해.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너. 근데 이제 한글 편지를 써주셨다. 아이고 참 살뜰하셔라라고 하는데 한글 편지는 부부 사이에 다 기본 매뉴얼이에요. 당시에. 조선시대에. 이걸 배려라고 하면 조선시대 모든 양반 남자들이 다 사랑꾼들이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이 아내 이 씨는 남편하고 같이 지내려고 아예 대구로 찾아와요. 근데 이제 이때 찾아온다고 하니까 감시하러 오는 거지 사실. 왜냐하면 또 대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녀가 많기로. 또 뭐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요? 화끈한 대구의 반문화라고 했던 그분이 그 국회의원 누구죠? 주성영. 500년 전통을 잇는. 그렇구나. 이때 김정희는 아내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어떻게 차려입고 내려올 건가. 훌륭하다. 뭐 입고 올 거야? 그 스타일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옆에 섰을 때 좀 그렇게 입고 있으면 모냥 빠지지 않게. 자기 모냥 벗고 갈 거다 이 새끼야. 자, 내가 명품이야. 그렇지. 머리 있는 게 뭐가 중요하다. 나 속접선만 입고 갈 거야. 내가 명품인데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던 추사 김정희.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노론의 우리나라 역사학도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노론의 암흑의 핵심의 집안이거든. 일루미나티의 네. 성괴를 숨기고 있습니다. 네. 자, 관료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과거를 보긴 봐야죠. 그래서 10년 동안 예술가 및 학자 생활을 즐겁게 하다가 정기 과거 시험인 이 10년시란 걸 봅니다. 병과로 합격해요. 이제 갑과는 한 명이에요. 갑을병 이렇게 가는군요. 갑과는 한 명입니다. 갑과가 바로 장원급제입니다. 그 뒤로 뭐 있어요. 병과, 정과 이렇게 몇 명씩 있고 나머지는 싹 다 병과예요. 공부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생원씨는 장원급제 해놓고 이제 급제만 한 것도 뭐 엄청 대단한 거긴 한데 보통 장원급제와 일반급제를 비교해보면 승진 연한에 있어서 나중에 10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자기가 진짜 자신 있는데 장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재수했다 그래요. 재수하는 게 더 빠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승진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승진의 제한은 없는데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 속도 차이가 나니까. 결국 서울대 가야 된다. 그렇구나. 육사를 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5급하고 9급 정도 차이가 되겠네요, 대충. 그렇죠. 5급하고 7급, 7급하고 9급, 그 정도 이렇게 차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이제 과거급제 자체가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거의 3급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면서요. 뭐 대면은 무조건 국가 엘리트니까. 근데 이제 과거급제를 좀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사 김정희는 재수고 뭐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나도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거야 그랬으면 중국에 돌아오고 나서 바로 시험 봤겠죠. 이건 뭐 집안이 시켜서 억지로 한 거지. 이때 뭐 그래서 서울에서 일단 관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관료 생활은 뭐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첫 실도 있죠. 자기 서울 소재 월성공에. 이 공무원 있죠. 하기 전에 이미 스타 셀럽인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일부를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데 이미 셀럽인 사람, 완전한 셀럽.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어제 표현으로 이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동일 인물이 없고 이렇게 합치면 대충 견적이 나요. 김연아, 이재용, GD. 그러니까 한 몸에 있습니다. 한 몸에 있는 그걸로도 부족하고 몇 명 더 껴야 되는데 일단 크게 생각나는 게 고시 공부를 봤는데 고시가 너무 어려서 7급에 합격한 상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건 거였잖아요. 기괴한데요 이거. 이태원 대저택 그러니까 한남동에 큰 저택 유엔 빌리지 살면서 동사무소에 지금 근무하러 오는 거야. 스캔들은 맨날 연예인이랑 나면서 어차피 우리 집이 장관이고 아빠 그랬으니까 나 어차피 금방 또 올라가요. 상관없는 거지 7급도. 멋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오는 거야. 이대로 쭉 잘 살면 되죠. 그런데 1823년에 하필이면 암행어사가 됩니다. 자, 암행어사는요. 왕이 찍으면 되는 거예요. 군이냐 신이냐를 해서 군신의 나라.
네. 조선은 신의 나라라 그래서 왕과 신하는 파벌이 다르죠. 그리고 그 신권 국가라 그래서 신하들의 목소리가 더 큰 나라잖아요. 네. 조선은. 그럼 왕도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구책 중에 하나가 암행어사 제도를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든 거죠. 암행어사는 그냥 운명적인 거예요. 왕이 찍으면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훗날 유배갈 확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에 원한을 쌓게 되잖아요. 날려버리는 거. 모래시계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은 이제 젊은 과거급제자 혹은 이제 과거급제 후에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에서 자기만의 사람인 암행어사를 직접 뽑고요. 암행어사는 대체로 임금보다 젊죠. 주군보다 오래 살아. 그럼 자기를 픽업한 주군은 먼저 죽어요. 그러면 끈 떨어지는 거예요. 원한만 남고. 매기는 거네. 이 왕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네 한 몸 희생해라.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상관이야. 그렇네요. 그렇다고 안 할 거야, 이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암행어사와 임금과의 관계가 약간 연애 관계? 왜냐하면 투정을 부리는 게 가능해요. 암행어사는 임금한테. 조선시대에 원래 군신 관계가 좀 그랬지 않나요? 아니 차라리 영의정은 극존칭을 써야지 왕한테.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암행어사는 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뭘 또 가라고. 저번에 가서 작살내고 왔는데 했잖아. 저번에 충청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전라도 가라고 나 좀 쉬자고요 라고 투정을 부리는 게 가능했어요. 왕은 또 받아줬고 친했다고. 이제 추사 김정일은 노론이었지만 암행어사로 뽑히는 순간 정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킹스맨이에요. 암행어사의 정파는 왕입니다. 즉 이때부터 인생의 아문이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잘 나갔는데 김정일도 피해가지 못한다. 그렇네요. 그리고 너무 잘 나가고 셀럽이고 스타니까 왕이 굳이 골랐겠지. 너는 내 거 하자. 왕도 이때는 안동김 씨 세도 정치가 슬슬 고개를 들고 있고 노론이 너무 힘이 강하고 하면서 왕은 뭐가 없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인 노론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국제적인 스타인 김정일을 자기만의 직속 에이전트로 갖고 싶었겠죠. 왕도. 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암행어사를 시켰을 때 암행어사가 아까 안동김 씨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한창 잘 나가는 그 유세가 있는 새가 있는 거기 가서 목을 쳐내려고 하면 그게 맥히겠냐고. 김정일 가면 좀 되니까. 맥힐 거 아니야 그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암행어사는 추생이란 걸 합니다. 추생은 제비뽑기란 뜻인데요. 골라서 어디 갈 건지. 그 비밀 임무 수행지를 고르는 거예요. 어디 갈 건지. 골랐는데 하필이면 또 충청도가 걸렸어요. 이 사람 충청도 사람인데. 네. 사다리 타서 어디 갈지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리 정해지면 그것도 이제 비리의 어떤 그 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임지에 가서 그 현감의 비리를 폭로해가지고 파직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고요. 이 현감 집안 사람들을 줄줄이 엮어가지고 이제 모래시계 검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집안이 안동김 씨 집안이에요. 세도 정치를 하는. 네. 운명의 데스티니가 이렇게 훗날 보복을 당합니다. 아직은 안 당하고요. 아직은 노론하고 안동김 씨가 아직은 그 시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시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왔다 갔다. 이제 그 권문세도가라고 하는 게 다사다난한 거예요. 안동김 씨랑 노론이 맨날 싸워. 1830년이 되면 안동김 씨 세력이 추사 김정희의 친아버지죠. 김노경을 탄핵을 해서 섬으로 유배 보내는데 성공해요. 김정희는 김정희대로 안동김 씨 세력 그 비리를 캐고 다니면서 서로 역공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운다고. 아버지는 이 고금도라고 하는 섬에 가도요.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다 집안에서 먹을 거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하인 보내고 그러고 있고. 이제 김정희 집안 잠시 주춤했죠. 주춤하지만 1834년 4년 후가 되면 또 아버지가 복권돼요. 이제 서로 이제 한 방씩 매기는 거지. 복권되면서 김정희 인생도 다시 펴는데 어느 정도로 펴냐면 지금의 행정자치부 정부 부서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게 예조죠. 네. 예조 참판이 됩니다. 장관이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장관 중에 서열 첫 번째 장관이 되는 거죠. 김부겸. 그리고 아들은 장관 되고 아버지는 그 유명한 평안감사. 그 최고라는 가장 꿀을 빨 수 있다는. 누구나 가고 싶다는 그곳.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네. 그거. 그래가지고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 네, 평안감사가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때 너무 순진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역설적으로 안 좋아 이런 것도 안 좋아하면 지가 싫다고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는데 어린 마음에는 안 좋은 곳이니까 평양이라니까 왜 또 뭐 북한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미녀들, 조선의 좋은 거, 조선의 모든 좋은 물자 이런 건 평양에 다 있었고 평양이 한양보다 더 빛나는 도시였어요. 이 평양의 왕으로 가는 거예요. 정권을 가진. 그 유명한 평양 기생.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사 김정희는 예조 참판은 바빠야 돼요. 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신다는 핑계로 평양에 따라갑니다. 또 너무 효도 극진하신 거 아니야? 이때가 40대 초반인데 자 평양에는 죽향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죽향. 잠깐만요. 예조 참판 현직인 예조 참판이 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그 경직이라고 해서 경성 내
중앙 관료 그걸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모신다는 핑계로 왜냐 아들이 있어야죠. 막 이러면서 갔는데 평양에는 죽향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요. 당대 최고 기생이었습니다. 이때 20대였고요. 죽향은 추사 김정희는 40대 초반.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죽향은 누구냐 하면 당대 최고의 평양 기생이었고 사군자 중에 두 가지, 매화와 대나무로 유명했어요. 죽향이? 죽향이.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죽향이 사람이잖아요. 사군자라는 그 그림 중에서 사군자 중에서 매화랑 대나무를 잘 친다 이거지.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나무에 그렇게 프라이드가 높아가지고 아예 자기 닉이 죽향입니다. 대나무의 향기. 현재 죽향의 작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돼 있고요. 한국미술사에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추사와 죽향이 한 도시에 있다. 이 사건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정해졌어. 셧다운이 멀지 않았다. 네. 그렇죠. 둘도 우리는 결국 뭐 어떻게든 사고는 날 사이라는 서로 아는 거죠. 서로 아는 건데 서로 누가 먼저 접근하는지가 관건이었던 거지. 그렇지. 이걸로 이제 경쟁.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러 갔다기보다는 죽향 보러 간 거였나. 그렇죠. 근데 결국은 서로 이제 그 죽향 쪽에서 기별도 없고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죽향이 있는 기루에 가서 여기 죽향이 있느냐 이럴 수는 없잖아. 자기가 먼저 그럴 수는 없잖아. 자기는 청나라에서도 스타인데. 자기는 국제적인 그 스타인데. 한류스타. 한류스타죠. 맞다. 한류스타네. 근데 결국은 죽향이 가만히 있으니까 추사가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제목이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희증 폐기 죽향. 평양기생 죽향에게 장난삼아 보냄. 이거 보내는 건 보내는 거지. 장난삼아 보내는 건 뭐야? 장난삼아 보냄. 이거 츤츤거리는 거죠, 이거 지금? 살짝 찔러보는 거죠. 찔러보는 거지. 내가 연애 편지는 진지한 연애 편지 자존심 때문에 못 보내겠고. 제목이 연애 편지 아님 이러면서. 그렇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햇빛 아래 정정한 저 대나무 일념향이라. 노랫소리가 푸른 마음에서 길게도 뽑혀 나왔구나. 장 보는 벌들이 꽃 훔칠 기약을 찾고자 하나. 높은 절개라 한들 어찌 다른 특별한 마음이 있을까? 높은 절개라 한들 이래. 네가 그렇게 콧대가 높아 봐야. 너 언제까지 비싸게 굴 거니? 이런 뜻이죠. 죽향도 이제 받았잖아 편지를. 자기도 그대로 보냅니다.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저 멀리 버드나무도 우거져가지고 마을도 잘 안 보이는. 시야가 흐려. 목동 하나가 추사죠. 피리를 불면서 지나간다 이거야. 추파를 던졌다는 거지. 이거 아니야? 근데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네. 이 정도 내용이에요. 이건 뭐 누구 어디 듣보가 아니 듣보는 아니죠. 이제 이런 거죠. 그냥 꺼지던가 확실히 와서 얼굴을 보여주던가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해서 왜 간보니 남자답지 않게. 어디 장난삼아 보낸다고. 그래서 결국은 추사가 그래 내가 졌다 이러고 연애 편지를 보내요. 이미 졌네. 제목부터 졌어요. 내가 볼 때는. 처음에 희증하면서 진 거죠. 장난삼아 보냄이 뭐야. 벌써 장난이 아니란 뜻이죠. 둘은 사귀입니다. 평양 스캔들이죠. 이 스캔들이 되게 당시에 유명했던 스캔들이고요. 이 소문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는데 당시엔 인터넷이 없으니까 정말 거리별로 확산되잖아요. 그렇죠. 지진처럼. 추사의 여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 올케한테 그러니까 추사의 아내한테 그 오빠를 일러 바치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언니 그 인간이 그러니까 초생으로도 모자라 죽향까지 그런다오. 좀 열등감도 있지. 죽향은 그래도 당대 최고 기녀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고자질하는 편지를 와이프한테 보냈다는 거야. 추사는 추사대로 그래? 그럼 나도 편지 보내야죠. 아내한테 또 편지를 보내요. 편지 내용이 헛소문을 믿을 거냐. 당신 남편을 믿을 거냐. 동생이 얘가 귀가 얇다. 동생이 보낸 편지는 순허구다. 당신은 걱정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사이인 거 알죠?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요. 나 이분 인정 진짜. 바람둥이는 이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까? 네, 이래야 돼요. 기어도 아니어야 돼. 그래요? 네, 끝까지? 네, 끝까지.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난 끝까지 기어야 돼. 그랬나 보죠. 이걸 권하는 건 아니고요. 유명한 바람둥이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그윽하게 우리 이 대표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박 박사님? 이 대표님은 절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딴 편지를 와이프가 믿을 거라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안 믿어도 이렇게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구나. 상관없는 안 믿어도. 거죠. 역시.
그러니까 연예 박사기도 하지만 연애 박사이기도 하신 걸로. 그렇습니다. 이거 대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때 추사 김정희는 40대쯤 되면은 베스트 프렌드가 하나 생기죠. 생겼다기보다는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골라지는 거지. 선별되는 거죠. 스님이었습니다. 바로 초이 선사라는 분인데요. 두 사람 동갑이었어요. 초이 선사는 10대에 출가했는데 출가하게 된 것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건져준 사람이 스님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너 출가해라.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됐다는. 야,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한번 나머지 삶은 덤인데 깨달음이나 얻고 가는 것이 어떠한가? 그래서 구해주지 말든가 뭐 이상한 사람이네. 일부 빠뜨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처음에 빠뜨리고 설계당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설계 가능. 네, 설계당한 것 같은데. 왜 주변에는 자기밖에 없는가? 왜 죽기 전에 깨달으니까 그때 그분이 날 설계한 거였구나 보지. 중이 됐는데 젊은 시절에 정약용 바로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 네. 아들하고 친구가 돼요. 그래서 정약용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면서 그런데 추사도 정약용하고 학연 지연이 다 맥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약용 아들의 소개 그리고 정약용의 인증으로 한양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 친해지게 돼요. 초이 선사와 추사 김정희가 네. 그 월성국의 젊은 시절부터 친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서서히 친해져서 결국 평생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요. 그런데 초이 선사는 조선 역대 가장 차를 잘 만들고 끓이는 다도 마스터였어요. 야, 멋쟁이였네. 멋쟁이였죠. 이 추사 김정희는 아유, 고기도 못 먹는데 차 마시라고 살아야지. 김정희는 설계당한 거 같아. 설계당한 건데. 거대한 차 농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우리만 설계당한 건데. 왜냐면 스님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네. 후학을 양성해야 그렇죠. 되는데 어린애 될성 부른 애를 그러니까 그래서 있던 애들 머리가 굵어서 안 되는 거지. 곡기를 끊고 고기를 못 먹게 해서 혀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내서 차만만 보도록. 차만만 보도록. 이거 완전 다도실미도 이런 이거 완전히. 추사 김정희는 초이 선사의 차 맛을 알게 되니까 다른 차는 이제 못 쳐다보죠. 한번 알게 되니까. 그렇죠. 한번 올라간 입맛은 안 내려오지. 정확히 말하자면 초이 선사에게 다도 솜씨를 인정받은 스님이 2명이 더 있었는데 이 두 분의 차까지는 참고 마시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다른 차는 못 먹었어요. 물 처먹어. 저도 나중에, 이해해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약용도 유배 생활을 길게 하죠. 네.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가 있을 때 둘이 또 찾아가. 동갑내기. 하나는 중이고 하나는 검문세가의 아들이야. 둘이 찾아가서 서로 필요하니까 간 거지. 추사는 가서 이제 학술 논쟁을 벌이려고. 아니 스승이 유배를 가서 지금 우울해 있는데 가가지고 이것도 물어보고 스승님 생각은 좀 틀린 거 아닌가요? 선생님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가하실 텐데 노는이 뭐 이게 행복한 마인드 아니야. 노는이 잡초라도 뽑아라. 그리고 초이 선사는 이제 그 관심사는 차야. 정약용은 호 자체가 다산입니다. 차 기르는 산. 맞아. 그만큼 또 이분도 차의 마스터인데 서로 이제 차에 대한 그걸 하려고 간 건데 이제 사람이 유배를 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초이 선사는 조선 다도의 교범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입따기, 차 만들기, 차 식별법, 차 보관하는 법, 물 끓이는 온도, 물 끓이는 도구, 차 감상하는 법까지 차의 색깔까지 보관법 이런 거 뭐 20가지 목차로 다 정리한 사람인데 정약용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동닭이. 동닭이는 동국이죠. 동쪽은 네. 우리나라라는 얘기지 중국 기준으로. 동쪽 차의 기록. 초이 선사가 또 질세라 동다송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기라고 하는 것은 동닭이. 기는 기록할 기자죠. 네. 예. 그래서 유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학자들은 기자랑 록자를 많이 써요. 무슨 록, 무슨 기. 유학은 사실에 근거한 기록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동다기라는 것 자체가 유학자가 쓴 차에 대한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동다는 그대로 가져와서 네. 초이 선사는 동다송. 노래송? 불교에서 맞아요. 불교에서 개송하다 그래서 개송을 읊는다 그러잖아. 네. 그 불교의 법문을 읊는 형식을 개송이라고 하잖아. 그걸 굳이 스승의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기자만 송자로 바꿔서 자기도 책 낸 거야. 그러니까 노래송, 초이싱어. 패기가 이고. 그러니까 나는 스님인데 스님으로서 이제 기자를 송자로 바꿨지만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직업 싸움.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유배를 가서 직업은 스님이 주죠. 사람이 설계당한 거라니까. 사람이 유배를 가서 이러고 있는데 적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길 텐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술적이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상류층 냄새 진하게 나지 않나요? 엘리트들의
엘리트들의 자존심 싸움이죠 이게. 추사와 초위선사의 관계는 대체로 초위선사가 호구였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내한테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고 보낸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면 주변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스타일일 수밖에 없어요. 초위선사는 스님인데 참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초위선사가 만드는 차가 이 사람은 재배까지 자기가 직접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급품이죠. 당대 최고의 차란 말이야. 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2부에서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또 다른 그 어떤 취미 생활이 사리 만들기잖아요. 사리? 스님을 찾아가서 논쟁을 벌이면서 스님들의 사리를 만들게 하는데 이 초위선사가 평생의 업으로 너를 부처로 활불로 만들겠다. 추사 김정희 더 부디스트 메이커 이런 거. 초위선사가 만드는 차가 수량이 한계가 있는데 생산하는 차가 수량이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통으로 다 뜯어가서 자기 혼자 다 마시니까 집에서 돈은 줬겠지. 몰라요. 나중에는 초위선사도 지쳐가지고 차를 꽁꽁 숨겨놨어요. 아니 자기도 마시고 그치. 제자들한테도 손님도 대접하고 손님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돈을 준다 안 준다가 문제가 아닌 건 거죠. 네. 이때 추사가 보낸 편지가 기가 막힙니다. 차를 내놓지 않으면 한밤중에 말을 몰고 쳐들어와서 너의 차밭을 몽땅 짓밟아 놓겠다. 이거 완전 진상 아니야 이거. 추사가 이제 화가 나서 쓴 편지인데 다른 차를 먹다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미감이 또. 그러니까 왠지 이분 음악했으면 절대음감이었을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아름다움에 굉장히 취해 있는 분이라 아름답지 않은 거를 본인이 상처를 입는다라고 일단 인식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이 자기가 생각하는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 상태를 못 찾는단 말이지. 늘 벗어난 상태일 텐데 보통. 그러니까 이게 화를 자주 내. 맨날 화를. 이 사람 딱 뭐든지 예뻐야 돼. 딱 그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썼던 시를 살펴보니까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술에 금가루를 타서 마셨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쁘니까. 정말 진짜 탄미적인. 네. 소화도 안 되는 걸. 금가루에 맛이 있을 리 없잖아요.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한 잔을 마셔도 예쁘게 먹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식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성에 안 찬 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 자기 입에 들어오는 거 본능적으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추사가 평소에 가장 디스했었는 사람이 한석봉입니다. 한석봉은 진짜 전 세대 선배죠. 훨씬 그 이전의 선배죠. 한석봉은 임진왜란 때 사람이니까. 한석봉이 어쨌든 당대에 조선 중국 합쳐서 최고 소리를 중국에서도 들었으니까 글씨로 글씨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뭐라 디스했을지 나 예상이 되어죠. 영혼 없는 테크니션 이런 식으로 디스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한석봉도 싫어했는데 맞습니다. 한석봉에 대한 찬사와 모방을 더더욱 싫어했어요. 제발 저 사람 보는 눈 없는 새끼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뭘 극혐을 했는데 추사 김정희는 좋은 작품은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진다. 이게 좋은 작품을 감상하는 맛이다라고 한 반면에 김정희가 한 말이에요. 틀려먹은 작품은 보자마자 바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미술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예민함이 없으면 붓을 잡지 마라. 그러면은 그런 예민함으로 왜 한석봉을 디스했나. 한석봉 최고잖아. 네. 한석봉 스페셜리스트고 피눈물 나는 수련을 거친 사람 맞죠. 그러니까 엄마는 떡 썰고 불도 끄고 말이야. 그리고 한글 서체도 말이죠. 이분 훈민저금체와 궁서체의 중간 정도 되는 깨끗한 서체로 쓴데 기가 막혀요. 이분 글씨 지금 봐도 폰트로 찍어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손으로 쓴 게 아니고 그죠. 인쇄한 것 같아요. 진짜. 보고서는 이거 한석봉 글씨라는 거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천자문 보면은 딱 그렇죠. 어린 마음에도 깜짝 놀랐으니까. 여러분이 중국에 여행하시거나 일 가신 분들 서점 가서 천자문, 천자문 책 보시면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천자문과 똑같이 씹을 거예요. 한석봉이 쓴 거를 양국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본으로 된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작품이라기보단 디자인 같지 않아요? 네, 한석봉의 글씨. 되게 이게 다른 입에 보고서는 되게 기계로 찍어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맞아요. 폰트 디자인 된 것 같은. 그리고 그래픽적인 완성도가 있어요. 이게 그림. 한글 서체 폰트 디자인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 지금에 있는 모든 서체보다 더 뛰어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밸런싱이 디자인적으로 되게 좋은 밸런싱이라 해야 되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 싫어한 거예요. 작품이 아니라 작업이다.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게 추사 김정희의 평가였던 거죠. 그 그렸다고 생각했겠지. 왜냐하면 영혼 없다고 생각한 건 예술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소울이 없는 건데 엣지가 없는 거지. 실제로 글 쓸 때 그 서예 배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서예 쓰다 보면 선생님들이 늘 그래요. 그리지 말고 쓰라고. 이게 그 모양을 이렇게 예쁜 척 이렇게 하는 거야. 어릴 때 우리 학교에서 그 서예 따로 안 배워도 이렇게 미술 시간에 잠깐 배우잖아요. 왜 초등학교 때 그때 선생님도 그 말 똑같이 했어요. 얘들아 그리지 말고 쓰라고.
근데 아마 이 디자인적으로는 좋은데 어떤 그런 쓴다라는 게 뭐냐면 왜냐 애들이 그리면은 제일 이제 초보자들이 어떻게 그리냐면 글씨니까 획이 이게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근데 힘 없이 이렇게 그림 모양새만 이렇게 힘 없이 이렇게 고대로 따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건 진짜 지렁이 꼬물꼬물처럼 그려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글씨라는 건 어딘가 점을 쿡 찍고 한번 획도 달고 뭐 올려치고 해야 되는데 뭐 한석봉 그런 게 기운이 느껴져야 되는데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모두 다 너무나 정제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관직도 사자관 출신인데 사자관이 인간 타작이잖아. 공문서 기록관. 나 조금 속상해. 그래서 맞아. 옛날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글씨 잘 쓰는 서기분들 면서기.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글씨만 잘 쓰는 것도 되게 큰 기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글씨 쓸 일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분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어쨌든 궁에서 근무하는데 임진왜란 때 고생을 엄청 했어요. 한석봉의 보스는 선조죠. 네. 예, 주군하고 같이 임진왜란을 거쳤는데 자 한석봉 당대 명나라에서도 스타예요. 왕이지와 동급이다라는 평까지 들었어요. 그 대단한 거죠. 네. 그죠. 자 근데 예. 아니 이게 약간의 열폭도 포함된 디스인데 사실은 이제 저야 대중예술을 주로 공부하고 전공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나 뭐 이런 체제 안에서 훈련된 스페셜리스트들이 하는 거를 디스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긴 해요. 이 디스가. 뭐 노래하는 인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성대 차력사라는 말로 막 지르기만 한다고요? 이게 뭐냐. 근데 이게 되게 전형적인 그 비판 논리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추사 김정희도 한석봉보다 더 잘 썼다고 하고 글씨를 기본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추사 김정희의 그 논리가 추사 김정희만 못한 사람들도 다 쓰는 논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약간 좀 이게 질시도 같이 이제 있는 거다 보니까 급이 안 됐으면 김정희 정도 에고가 강한 사람이면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물자와 병사들을 가지고 명나라가 이제 그 도와주러 왔잖아. 그러니까 조선 조정을 상대로 갑질을 엄청 했어요. 명나라 장군들이 저기 그 군사가 없어서 밀리고 있다는데 그런데 가야죠.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네. 발이 안 떨어지는데 저기 그 뭐 글씨 좀 써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왜냐하면 선조가 명필이었어요. 그랬다면서요. 선조가 명필이니까 선조 글씨. 근데 선조는 시 한 수만 써줘도 돼. 왕이니까. 왕이니까 한석봉의 글씨로 필사된 책을 한 건가. 전쟁 중인데. 그래서 한석봉이 뭐 했냐. 그럼 그 책이 엄청 길잖아. 네. 근데 어떤 책은 금병매 막 이런 거는 이게 전질이 막 십몇 권 되고 막 이래. 그리고 그렇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 한석봉 청자문이 이래서 보급된 거예요, 중국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보니까 또. 그래서 글씨 셔틀을 하도 해가지고 이게 중원에 펴져서 중국의 교재가 또 한석봉의 교재로 채워지다 보니까 사서성경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또 글씨 잘 쓰잖아. 그래서 한석봉체가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지. 진짜 인간 타작이 옆에서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그 장군이 한두 명 만나요. 저도요. 그럼 선조는 자기가 쓰는 거 아니잖아.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지. 근데 한석봉 너무 힘들어서 토 나올 것 같잖아. 보고 있으면 선조도 쓰고 있어. 글씨 쓰고 있고. 그 엘보 건초염 이런 거 생겼겠는데. 테니스 엘보가 아니라 붓 엘보. 손목에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 거. 브러쉬 엘보라. 근데 한석봉은 과거 시험을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특채된 사람이야.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얼마나 조정에서 미안했던지 과거 시험을 안 본 사람을 전쟁 끝나고 군수 사또 자리를 줘요. 열심히 하셨으니. 경기도 가평. 그런데 가평을 말아먹어요. 글씨 쓰는 거 외에는 정말 무능했던 거지. 그리고 무능해서도 말아먹고 비리도 저지르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료 행정이라는 것도 엘리트 양성 코스를 거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일이죠. 이거 되게 슬프다. 한석봉 결국 엄마가 떡 장수였다라는 거, 떡 그냥 썰었기 때문에 못 배워 먹어서 본 데가 없어서. 그렇지. 김정희가 받았던 그 수많은 소양들을 겪지 못해서 보고 자란 게 없어서 조도 못 먹는 이유가 돼버린 거잖아. 그리고 집이 힘들었으니 해먹으려고는 했구나 뭐 이런 느낌도 그래서 결국 집이 어려우니 너는 기술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글이라도 잘 쓰자. 결국 이 얘기였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 되게 슬프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은 이것뿐이 없다라는. 근데 이제 김정희는 한석봉보다는 한석봉의 글씨를 모방하면서 이게 예술이야라고 하는 거를 완전 싫어했어요. 그건 예술이 아닌 걸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심지어 한석봉은 동기창만 못하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디스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욕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욕이냐면 왜 욕이냐면 동기창이 그 한석봉과 동시대인이에요. 마침 명나라 말기의 관료이자 대예술가입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 서예가이자 화가였고요. 1타 2피한 거네요 지금? 네, 산수 1타 2피인데 그리고 인간 쓰레기예요. 사람은 그 당시에도 되게 유명한 쓰레기였다 그러더라고요.
동기창이 얼만큼이나 인간 쓰레기냐면 각종 부정부패 그리고 자기 작품을 자기가 위조해요. 하이인드 시켜서 자기 낚아찍여서 이걸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돈을? 동기창이 소유했던 토지가 몇 평이었게요? 1억 6천만 평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중국이다 느꼈어요. 대륙이다. 그렇죠. 대륙이죠. 1억 6천만 평을 소유하면은 했는데 역시. 그러니까 동기창 1타 3피 디스인데 동기창만 못하는 것은 너는 동기창보다 예술도 못하는데 한석봉도 그 치졸한 비리 공무원의 인간 쓰레기잖아. 악의 차원에서도 인간 쓰레기 차원에서도 넌 그만 못하고 스케일상 그만 못하고 동기창이 위조 자기 작품을 위조로 찍어내는 걸로 악명이 높았잖아요. 그것과 너의 그러니까 한석봉의 폰트 제작이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냥 예술의 차원에서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른 작품인데 위작인데 갖고 와서 여기다가 낙관만 좀 해달라. 사인 그 돈 받고 해주고. 자 그거 찍어주는 거죠. 한석봉의 글씨도 찍어내는 글씨잖아. 글씨 하나하나가 똑같이 정제돼서. 그러니까 1타 3피로 한석봉을 디스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심지어 자기 작품 자기가 못 알아봤다고. 동기창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고.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칩을 했는데 저희가 동기창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 인생이 너무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쓰레기냐면 처음에 혐오감을 느끼다가 어느 선부터는 이게 개그가 돼요. 약간 이게 넘어가는 어느 선부터는 이게 스케일로 그냥 웃겨요. 일단 1억 6천만 평에서 잠깐 제가 숫자에서 잠깐 정신이 아득해져가지고 땅도 이렇게 많았는데 배도 100척이 넘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1개인이 돈이 어마어마했다고. 그 100척이면 선단을 한 3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만 해도 이런데. 그리고 하나 더 1타 4피였어. 예술의 엣지 있죠. 네. 예술의 돌발성. 이거 동기창이 기가 막혔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위작을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외려 진품은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람이면은 작품이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비싼 값에 계속 거래가 됐다고. 동기창의 작품은 자 위작인데 낙관만 동기창 낙관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내 작품이라고 걸어도 되라고 동기창이 본인이 승인한 거지. 그 가격이 또 있어요. 심지어 더 잘 쓴 위작도 많았다면서. 괜찮은 장사다. 괜찮은 장사죠. 네. 저작권 협회에서 인증해 주듯이. 그렇죠. 내가 인정해 주는. 여기서 이제 동기창 예를 굳이 들었던 게 추사 김정희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왜 동기창? 동기창은 금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기창만 못하다. 예술 그 자체로는 선악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예쁜 건 예쁜 거고 구린 건 구린 거라는 거를 이 사람의 사고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김정희. 이제 예술에 대한 이 사람의 신미한 다음 주에 더 깊이 파볼 거예요. 네. 근데 관료로서도 학자로서도 예술가로서도 그리고 스캔들 메이커. 연예인이지 뭐 이 사람. 셀럽이죠. 정점에 달해 있었던 때가 44살, 45살 이때였어요. 이제 추사 김정희한테 이제 북경 방문 일정이 또 잡혔어요. 이제 북경 센세이션. 간다 뉴욕. 시즌2 간다. 시즌2. 그런데 추사는 말이죠. 그 북경 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북경 대신 제주도를 가게 됩니다. 힙스터네. 요즘 유행을 하시네. 제주도 가셔야지. 출식당. 제주도 가셔야지. 제주도에. 추산의 민박 이런 거. 제주도에 유배 생활하러 가게 됩니다. 갑자기 인생이 꼬이게 되는데 그리고 제주도에 가게 되고요. 제주도에 가서 본인의 예술을 완성합니다. 이게 유배지 중에서도 제주도는 최악 아니에요? 최악이죠. 그 당시 최악. 네, 제일 최악이잖아요. 가기도 힘들고 가다가 풍랑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주에 추사의 비참하고 피눈물 나는 제주도 유배생활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유배기. 제주도 유배기 그리고 그의 예술관, 그가 키운 제자들 얘기를 쭉 하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떤 뛰어난 사람이 예술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예술 작품 비평의 차원에서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사람이 고생을 해야 재밌어져. 얘기가. 이 사람이 예술관이 근대도 아니고 거의 되게 현대적이잖아요. 네. 특히 조선시대 때 이런 식의 예술관을 갖고 있으니까 조선시대 때 예술관이라는 게 대부분 아까도 좀 선비의 성품 그런 쪽으로 물을 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어떤 삶의 어떤 태도를 반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분에 딱 잘라서 그런 거 없고 부린 건 부린 거고 예쁜 거 예쁘고 맞아요. 착한 놈이 못해도 못하는 거고 나쁜 놈이 잘하면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글씨 작품이 있어요. 이게 몇 글자인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두부, 오이나물, 그 다음에 생강이 밥 반찬으로 제일 좋아.
이게 내용이에요. 되게 요즘 홍대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가사 같은데. 이게 작품 내용이에요. F 메이저 7. 이거를 또 굳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고기 반찬 없이도 만족하는 이 선비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효인데 청빈하다. 청빈이라고 하는데 두 분은 당시에 고급 식재료였고요. 그러니까 효리의 렌틸콩 같은 거죠. 오이도 그렇고 생강은 향신료거든요. 엄청 비싸죠. 비싼 거예요. 그냥 자기 입맛이 채식을 좋아했던 것과 선비의 청빈한 삶은 달라요. 그렇네. 두부, 생강 또 뭐라고요? 오이. 고급 식재료, 당시 최고급 식재료들인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럼요. 이분 참. 오이가 왜 고급 식재료냐면 오이를 웬만해서 시골에서는 안 키워 먹었어요. 호박을 키우지. 그쵸, 같은 공간에. 왜냐하면 오이는 영양이 없어요. 네 맞아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은 비용과 그 노동이 들면 당연히 오이를 키우면 안 돼. 그러니까 오이는 그냥 굳이 먹는 거예요. 영양이 없으니까 입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생강은 향신료죠. 비싼 겁니다. 네. 두부는 고급 식재료죠. 왜 고급 식재료냐면 두부는 만드는 것도 뭐 지금보다 훨씬 그렇지만 두부는 잘 썩어요. 당시엔 냉장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만들어진 즉시 그 발걸음이 뛴 하인을 통해서 공수받아서 먹는 게 두부예요. 거리가 좀 있을 경우에 혹은 아예 집안에서 제조시설을 갖다 놓고 먹거나 그러면은 여기 선비의 청빈한 삶의 향기가 어디 있습니까? 두부만 만드는 한여 따로 있었을 것 같아. 하인이랑.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뭐 트러플과 뭘로 한 뭐 그런 식의 것만 쭉 읊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네. 네. 한참 그 냉부에서 유행시켰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재료가 또 뭐가 있죠 유행하는 그런. 송로버섯에 준하는 그런 비싼 식재료가 뭐가 있으려나? 못 들어본 향신. 방어지느러미. 그렇게까지 비쌌을 것 같진 않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그 얘기도 맞지. 좀 힙하려면 뭐 아까 렌틸콩. 그러니까 뭐 무슨. 그러니까 나 지금 생면 파스타. 나 이렇게 좋은 거 먹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취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제주도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완성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이런 후배가 있었으면 너 고난이 필요하다 싶은 게 이게 인생의 거침이 없었잖아요 여기까지요. 없었죠. 천재인데다가 엘리트로서 좋은 집안에서 순탄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뭐가 남들이 주변에서 상처받는 거가 있어도 아랑곳 않고 살던 사람이 드디어 첫 인생에 큰 저희가 왔으면 거기서는 보통 천재들이 진짜로 예술가가 돼버리긴 하죠. 보통은 진짜.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한번 겪은 다음에. 그리고 이 유배 생활이 아주 비참했어요. 저거 반어법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남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아주 피눈물 나는 그 반어법의 비참인가요? 네. 다음에 유배는 미리 얘기하자면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거예요. 워낙 유배를 갈 만한 사람들은 엘리트 관료들이 가지. 그렇죠. 그리고 그 고립무원의 느낌 있잖아요. 가기 때문에 본인의 평상시 삶의 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굉장히 괴로워한 감은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 유배지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거기서 평화롭게 뭐 과일 따고 떨어뜨려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유배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이제 추사 김정희는 그 최고 등급.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갔지. 제주도도 제주시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서귀포 더 밑에. 저는 제주도 여행 가면서 추사가 유배 갔던 그 터가 있어요. 맞아. 있어요. 거적지라고 하거든요. 유배지를 가옥도 이제 복원을 해놨고 거기 이제 가서 보면은 괜찮습니다. 살만해요? 살만합니다. 그렇게 앓는 소리 할 정도 아니에요? 저 지금 김포 이사 간 지 이틀째인데 어저께 딱 김포에 이삿짐 내리는 그 순간 첫 번째 한 생각이 빨리 여길 떠나야겠다는 생각. 이 대표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떠나야겠습니다. 박 박사님도 현재 잠깐 유배 중이신 거죠? 그렇죠. 어제 유배 당했습니다. 이틀째입니다 유배.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추사 김정희 이야기를 마저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끝내요? 네,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끝내요? 그럼? 뭔가 엔딩이 없는데. 엔딩 엔딩 좀 해봐요. 엔딩? 지나가던 과객님 말씀 좀 해보세요. 뭐 먹을 것도 없고 이거 뭐 다음 주에 또 먹을 거는 스튜디오에서는 취식이 금지돼 있고요. 나가서 과객은 원래 찬밥에 물만 말아줘도 줬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엽전 한 답을 내놔. 주모 어디 가서 주모 국뽕이라도 한 사발 들이마시고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이 예민한 바람둥이 말이야. 이제 스튜디오 나가면 뭐 먹으러 가죠?
국뽕. 아 국뽕 마시러 가는 겁니까? 네, 오늘 황재균이 홈런 쳤으니까 국뽕 한 사발 마시러. 그런가요? 야, 좋습니다. 자, 우리는 국뽕을 마시러 가도록 하고요.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지나가는 과객, 네. 붙잡힌 과객, 반박자 빠른 연애 박사 박 네. 박사님.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유배 당하는 바람에 반박자 느려질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더 느려요? 거기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한 5초 정도 늘어진 것 같아요. 서울 소식이.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